돈이 주머니에 알아서 들어오게 하라. 부자 아빠의 가르침.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있었다. 두 명의 아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다. 그의 아버지는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었지만 평생 금전적인 문제로 고생했다. 반면 마이크의 아버지는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지만 엄청난 부를 쌓고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로버트 기요사키 또한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 먼저 그는 질문의 힘을 배웠다. 가난한 그의 아버지는 늘 그런 거 살 돈 없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그런 말을 절대 입에 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순간 가능성의 문은 닫힌다. 해답이 있을지언정 스스로 가능성을 가로막았기에 그것을 떠올리거나 실행하여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은 0이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두뇌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며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경험은 부의 초석을 쌓는 과정이다. 또 다른 배움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급과 연봉 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를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당나귀에 비유한다. 현재의 생활 수준과 나갈 돈을 감당하기 위해 월급을 받고 또 월급을 받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월급 봉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해줄 회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생산수단을 만든다. 시스템 혹은 자본이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또 다른 교훈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다. 이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내용이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이기도 하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는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느냐 빼가느냐의 차이다. 예를 들어 책을 써서 매달 인세가 들어온다면 책은 내가 만든 자산이고 자동차 구매로 인해 매월 할부금이 빠져나간다면 자동차는 부채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으니 5천만 원의 자산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차량이 내 앞에 실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 지갑에서 계속 돈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부채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운 좋게도 마이크 아빠인 부자 아빠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자본주의의 원리, 즉 부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 깨우친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부를 쌓는 데 필요한 원칙들을 깨우쳤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배운 이 원리들은 단지 25년 전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나처럼 자본주의에 관한 교육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기요사키처럼 받았을 수도 있다. 하루라도 더 일찍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다행히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을 수 있다. 그가 전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여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자. 자산을 만드는 방법. 부채가 아닌 자산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5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먼저 사업이다. 단 이 사업에는 내가 없어도 되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사업. 기요사키는 내가 직접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라고 말한다. 사업이라니 굉장히 크고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의 반도체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의 스몰 비즈니스도 사업이다. 나의 지인 A는 영상 편집 전문가다.
그는 자신의 스킬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를 작게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바로 영상 편집, 대행 사업이다. 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20만 원짜리 일감을 받아 프리랜서에게 10만 원에 위임한다. 초반에는 양쪽을 조율해주는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화되어 이제는 자신이 한 발 빠져도 된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즉 사업을 만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주식이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주식이 자산이라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잖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자산으로 본다. 특히 배당 주식의 경우 주식의 가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당 수익이 들어오는 만큼 자산에 부합한다. 세 번째는 채권이다. 채권은 일정 기간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해당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든다. 채권은 보통 주식보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수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이다. 네 번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앞에 왜 수입을 창출하는이 붙었을까?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집에 거주하는 것은 부채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 부채와 자산의 구분 기준은 돈을 빼가느냐 넣어주냐의 차이다. 하지만 이자를 얻어 집을 구하는 것, 특히 능력 대비 좋은 집에 거주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하는 것은 주머니에서 이자를 계속 빼앗아가는 부채다. 반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작은 부동산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나의 지인 B는 작은 지하실을 임대해 파티룸을 운영한다. 약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가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한다. 또한 초기 세팅을 위한 인테리어 이외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돌아간다. 청소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청소비 보증금이 걸려 있어 고객들이 대체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청소 또한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작은 수익형 부동산의 더 큰 장점은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B 또한 파티룸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파티룸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파티룸의 개수를 늘리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음악,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다. 작사, 작곡을 통해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요즘은 꼭 가수, 작사가,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음원을 올려 그로 인한 수익을 얻기도 한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또한 작가에게는 자산이다. 작가들은 통상 책값의 10% 내외를 인세로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경우 정기적으로 큰 인세를 받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물론 글을 만들기 위해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지만 만들고 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지속적으로 수입을 가져다 준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자산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나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당신만의 자산을 만들어 보자.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자산이 쌓이고 쌓이면 돈이 또 돈을 불러오는 효과를 만들 것이고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첫 자산으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산을 확보하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산의 종류는 달라질지라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 동네는 무엇이 다를까? 과연 부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느낀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사업,
투자 등 다양한 성공의 경로가 떠오르는 한편 일부는 그들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방법을 사용한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양한 상상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부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이 있다.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다. 이 책은 부자학의 권위자 토머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20여 년간 1000명의 부자들을 따라다니며 만든 최초의 부자 보고서다. 그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평균 소득부터 라이프 스타일, 관심사, 소비 습관, 학력 등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자들의 공통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책 한 권에 모았다. 부자들의 특징. 토머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확인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운도 유산도 학력도 아닌 소비 습관에 있다. 신기하게도 이 공통점은 국가나 시대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었다. 그들은 소비를 적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투자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세계 부호이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아침 식사로 맥도날드에서 $3 내외의 간단한 메뉴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재산에 비하면 참으로 검소한 식습관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등 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강조한다. 과시적인 소비를 피하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이 워런 버핏의 원칙이다. 부자들은 사치나 명품이 부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들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한다. 그렇다 보니 부자들은 꼭 명품을 고집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가치나 자산 증식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약된 자금을 저축과 투자 혹은 사업에 활용한다. 매년 KB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56.2%, 금융자산 37.9%, 그 외에 회원권과 예술품 등 기타 자산으로 돈을 운용했다. 일반 가구는 총자산이 거주용 주택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자산이 80.2%, 금융자산 15.6%인데 비해 부자들의 금융자산의 비중은 2.4배 높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자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소득층 중 다수가 실물 자산보다 금융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 펀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성향은 스탠리가 강조한 자산 증식의 전략적 접근과 맞닿아 있다. 또한 부자들 중 안정추구형 투자자 유형은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자산 중에는 금, 보석에 투자한 경우가 높았다. 부자들은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고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부자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작품당 최대 지불 의향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성공한 투자자, 기업가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꾸준히 시장을 공부하고 절제된 소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되려 소비에 집착한다. 부익부 빈익빈, 빈부 격차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SNS와 미디어에서 보이는 부유한 생활을 따라잡기 위해 소득 대비 높은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도 부른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능력 밖의 소비를 한다. 소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현상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돈을 쓰는 것과 모으고 불리는 것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과금과 같은 추가적인 돈이 들어오면 뭐 사지 하며 돈을 쓸 궁리만 한다. 내가 딱 그랬다. 돈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항상 쓰는 것에 집중했다. 군인 시절 3월에는 늘 성과 상여금이 나왔다. 많이 나올 때는 월급보다도 많이 나왔으니 꽤 목돈이었다. 이때는 꼭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포장하며 소비를 했다. 카메라를 한 대 산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왜 샀는지 모르겠다. 사용하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으니 말이다. 돈 공부를 한 이후에는 순서가 달라졌다. 돈이 생기면 재테크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먼저 한다. 또한 저평가된 자산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사 모은다. 부자 혹은 부를 빠르게 증식시키는 사람들은 그 돈을 활용하여 더 큰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반면 부자들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은 돈이 단순히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더 큰 부를 창출하는 도구임을 이해한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고 자산 증식에 힘쓴다. 이는 그들의 부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이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결국 부자란 돈을 소비 대상이 아닌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자원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에 집중해야 한다. 이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부를 쌓고자 한다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비를 절제하며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자와 부자의 12가지 차이. 빈자와 부자의 차이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나 수입의 많고 적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매일의 선택, 우선순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들이 모여 자산의 크기와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다. 빈자와 부자의 12가지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빈자는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는 투자를 생각한다. 빈자는 급여를 받으면 무엇을 살지부터 고민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거나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부자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불릴지 먼저 고민한다. 예를 들어 빈자는 보너스를 받으면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데 돈을 쓰지만 부자는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한다. 2. 빈자는 과거에 빠져 살고 부자는 미래를 그린다. 빈자는 내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말이야라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지만 부자는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며 미래를 계획한다. 예를 들어 빈자는 과거의 성과나 실패를 이야기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정당화하지만 부자는 미래에 도달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행동을 지속한다. 3. 빈자는 자녀에게 하지 말라라고 잔소리를 하고 부자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빈자는 그건 하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빈자는 자녀가 위험할지도 모르는 활동할 때 제지하는 데 그치지만 부자는 자녀에게 스스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는 자녀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4. 빈자는 돈을 중요시하고 부자는 시간을 중요시한다. 빈자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자원임을 깨닫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큰 부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부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한다. 5. 빈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을 회피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성장한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은 실패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 도전에서 성공을 거둔다. 6. 빈자는 현재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부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줄 안다. 빈자는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기회를 놓치곤 한다. 반면 부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자제한다. 예를 들어 부자는 여행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며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노력한다. 7. 빈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빈자는 나는 원래 이 정도야라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두고 더 나아가려 하지 않지만 부자는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빈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부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한다. 8. 빈자는 비판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비판을 두려워해 피드백을 회피하지만 부자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한다. 예를 들어 부자는 직장 내에서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9. 빈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부자는 자신의 발전에 집중한다. 빈자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낮추지만 부자는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빈자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지만 부자는 그 성공을 동기부여로 삼아 자신의 목표를 더 열심히 향해 나아간다. 10. 빈자는 변화에 저항하고 부자는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부자는 변화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 기술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 새로운 스킬이 요구될 때 빈자는 기존 방식에 집착하지만 부자는 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11. 빈자는 지금도 충분하다며 만족하고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 빈자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 부자는 업무 외 시간에도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12. 빈자는 문제를 탓하고 부자는 해결책을 찾는다. 빈자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불평하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예를 들어 빈자는 경제 상황이나 운을 탓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합리화한다. 반면 부자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거나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부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마인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문제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가 부자의 사고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왜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반면 빈자의 사고방식은 그들이 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마인드와 행동 때문에 빈자와 부자가 나뉘게 되었는지 혹은 빈자와 부자가 된 이후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된 이후 마인드와 행동을 바꾼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이를 적용하면 누구나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하늘이 점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미래를 만든다. 누구나 부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부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해보자. 그러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보자. 타인의 시간, 재능, 노력을 돈으로 바꿔라.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대만 있다면 지구도 들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무언가를 활용하여 힘, 이익, 결과값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말한다. 대출을 활용해 더 큰 투자를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여
더 부유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롬무어는 사람을 레버리지 당하는 자와 레버리지하는 자, 즉 고용을 당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다. 고용을 당하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함으로써 돈을 더 쉽게, 더 많이 번다. 저자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버리지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초보 사업가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을 직접 하면 경제적 독립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것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일을 위임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시간에 자신에게 더 발전적인 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레버리지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타인의 시간, 재능, 노력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무어는 그 방법을 깨우친 후 빚더미에서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부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이 비서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치가 높지 않은 일은 위임하고 더욱 중요한 것에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 일가 친척 및 주변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가, 당하고 있는가? 100이면 100, 레버리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레버리지는 부를 향해 나아가는 공식이다. 부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나는 내 자원과 시간을 더 큰 결과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레버리지로 사용되고 있는가? 결국 부와 성공을 만드는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증폭시키는 도구를 찾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을 위임하라.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모든 일을 위임하기란 불가능하다. 레버리지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시간당 몸값을 계산해 보길 권유한다. 시간당 몸값이란 일주일 몸값에서 실제 일한 시간을 나눈 결과값이다. 우선 일주일 몸값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과 자본이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을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일주일의 총소득을 내가 일한 시간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몸값이 100만 원이고 일한 시간이 50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몸값은 2만 원이다. 시간당 2만 원이 넘는 일은 직접 하고 2만 원이 안 되는 일은 위임한다. 즉 직접 할지 위임할지는 시간당 몸값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적용해 내가 하는 일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여러 위임 중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바로 영상 편집이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을 맡기는 데에 작게는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편집을 맡길 때 돈이 아까웠다. 내가 직접 하면 1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10만 원 준다는 게 큰 지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위임을 시도하고 결과물을 받아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외주로 받아본 영상은 내가 편집하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을 아껴주었다. 영상을 하나 편집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5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에 8편을 맡긴다고 가정하면 총 40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일, 제품 제작에 집중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아마 레버리지를 아직 해보지 않았거나 처음 하는 사람은 과거의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큰 성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무엇도 위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직접 하다 보면 코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느라 발전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도 보지 못한다. 나는 무엇을 위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안일, 세차,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의 시간당 몸값에 비해 낮은 가치의 일이거나 위임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임하라. 위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더 큰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배움 또한 내버리지다. 책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시간, 재능, 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야 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배움을 통한 레버리지다. 사실 배움이 엄청난 레버리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 책을 4번 정도 읽으니 배움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다. 여기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무언가를 독학으로 배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든다. 단, 독학이기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두 번째, 그것을 이미 훌륭히 해낸 누군가에게 배운다. 그에게 배우면 1달 정도면 배울 수 있다. 단,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선택은 갈릴 것이다. 돈을 아끼고 독학을 하자와 비용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시간을 아끼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자의 말에 따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아낀 시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발전적인 일을 한다는 가정하의 말이다. 얼마 전 66일 습관혁명의 김준환 작가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김준환 작가님은 작가인 동시에 건축기술사, 동기부여가인 60대 엔잡러다. 젊은 사람들과 항상 소통하려 노력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훌륭한 분이다. 나보다 약 30살이나 많은 그는 자신이 60여 년을 살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배우는 데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배우는 데에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일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다. 마침 레버리지를 다시 읽고 있을 때여서 배움의 욕구가 더 커졌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고 있던 스피치를 제대로 배우기로 했다. 그것이야말로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였다. 바로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으로 가서 학원비 100만 원을 결제했다. 책을 읽고 유튜브를 찾아보며 혼자 연습해도 가능했겠지만 시간을 아끼고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전문가에게 알차게 배우고 나머지 시간을 아끼기로 했다. 1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썼지만 아낀 시간에 나의 가치를 발전시켜 1000만 원의 가치, 1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레버리지가 아닐까. 레버리지란 바로 이런 것이다.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 나는 배움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임을 믿는다. 배움을 통해 내 삶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릴 테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멘토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에게 배움을 구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인 셈이다. 이 투자를 통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와 배움에 대해 인색해지지 말고 더 빨리 배워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보자. 레버리지는 당신의 성장 속도에 불을 붙여주는 전략적인 기술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자들의 서재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가난한 청년에서 억대 자산가로 성장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들의 지혜와 실천법을 전하는 책이다. 저자는 돈은 저축해야 한다, 빚은 절대 안 된다는 좁은 경제관념 속에서 성장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매년 100권의 자기계발서와 경제경영서를 탐독하며 새벽을 깨우고
이동 시간에도 오디오북을 들은 그의 노력은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은 저자가 수년간 읽어온 부자의 그릇, 이웃집 백만장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스테디셀러 30권에서 핵심을 뽑아낸 정수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요약본에 그치지 않고 부자들의 철학과 전략, 실천 방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책이 담고 있는 깊은 가치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은 성공의 문을 열어준다.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